저번 시간에 하신 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또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지문 정리만 잘하면 돼. 자, 기타 다른 사상에 대해서 한다. 조선정기 기타 뭐야?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한다? 억불. 불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승유, 억불. 그리고 그걸 차례대로 기억하세요. 자, 조선정기부터 강력한 억불 정책이 본격적인, 고려시대까지는 해도 불교를 비판하고 뭐 그런 일은 있어도 불교와 유교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야. 유교는 치국의 이념으로서 불교는 수신의 도로서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발달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조선은 안 그래. 조선의 성리학자, 특히 정도전을 포함해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종교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교 성리학은 정치 이념으로서,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사회 질서로서도, 종교로서도 그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외에는. 그래서 강력한 배척 정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냥 하나씩 외우면 돼. 도첩제, 실시. 그거 외우는 거야. 줄 쳐놓고. 도첩제, 실시. 그리고 개념. 도첩제란 태조 때부터 시세하는 거. 태조 때부터. 무슨 제도다?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승려가 되는 걸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 태조할 때 허가해 주는 거라고. 허가. 그래서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 그리고 이게 억불책이지 뭐. 억불책. 도첩제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농민들이 함부로 토지를 이탈해서 승려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역을 담당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건 이해. 자, 두 번째. 서원, 사원, 정리.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원이 뭘 많이 갖고 있었어? 토지도 많이 갖고 있었지. 노비도 많이 갖고 있었지. 사원 경제가 굉장히 비대해진 거지. 그래서 억불책의 하나로 조선 정기에는 사원을 없애는 정책. 이걸 사원 정리라고 합니다. 어느 왕 때 집중적으로 한다. 태종과 세종. 특히 세종대왕은 교종과 성종, 양종 합해서 몇 개로 통합을 한다. 숫자에다 동그라미 쳐놔. 36개로 정리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간다? 도첩제 폐지. 왕은 성종 도첩제 폐지. 내용은 뭐다? 성종 때 도첩제 폐지의 내용은 뭐다? 출가를 일체 금지하는 거야. 금지. 도첩제는 무슨 제도야?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라면 도첩제 폐지는 일체 출가를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도첩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불교 탄압 정책을 강화하는 거다, 완화하는 거다. 강화로 가야 돼. 도첩제를 폐지한 것은 오히려 불교 탄압 정책을 뭐 강화야. 완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 도첩제 폐지하면은 뭐야? 일체 출가 금지했다. 그러면 성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성종 때 정치는 누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한다? 사림? 사림들은 성리학 위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 훈구 세력보다 더 배타적이다. 따라서 이때 불교 탄압 정책이 강화되는 이유는 사림의 진출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16세기 중종 때 가면 뭘 폐지한다? 승과를 폐지한다. 줄 4개.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면 과거 시험의 종류에는 뭐는 나오면 안 돼. 승과는 나오면 안 되지. 문과, 무과, 잡과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승과는 폐지. 간단한 거죠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국가와 불교의 공식적인 관계를 뭐 단절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을 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력한 억불 정책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불교가 어떻게 될까? 침체야, 활성화야? 당연히 침체되는 거지. 불교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는 거지, 결국은. 고려시대는 신분이 좋은 애들이 승려로 출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왕자도 그렇고 귀족의 자제들도. 근데 신분이 좋은 애들이 출가하는 게 아니야, 조선시대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불교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 무슨 차원에서의 불교 보호 행위가 있었다. 물론 민간에서도 다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특히 무슨 차원에서는 불교 보호 행위가 있었다? 왕실 차원 불교 보호. 그거 좋잖아. 두 번째 주제야. 그래서 불교 보호 행위로 대표적인 건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는 강력한 억압 정책이 실시되던 때지. 이때 전국의 사원을 36개로 정리하는 그 와중에도 이때 왕실도 원래는 불교 신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 신앙행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유신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왕실 내에 불당을 설치한다. 왕실 내에 뭐? 불당. 그럼 내불당이라고 하는 거지. 내 불당 설치줄. 그래서 불교 불공들이고 이랬다는 거지. 내불당 설치. 세종. 그 다음에 이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야. 그는 오히려 불교를 보호하고 유교를 오히려 탄압한 왕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굴까? 세조로 가야지. 세조. 세조의 집권에 반대한 세력이 주로 집현전 학살을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유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보호한다. 그래서 세조는 불교를 오히려 보호하는 왕이다. 불교 보호. 그리고 잘 나와. 뭘 설치했다? 간경 도감을 설치했다. 간경 도감. 이건 이제 불경을 간행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간경 도감을 설치했다. 그리고 무슨 탑 하나 나온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그거 봤는데 이거 탑은 나온다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그때부터 뭐가 있어? 대군 시절에 뭘 지었대 이 사람이? 석보 상절. 그럼 이거는 대군 시절이니까 이거는 어느 왕 때 편찬됐다고 해야 돼? 세종 때 편찬된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즉위한 이후에 세종 때 불교와 관련해서 편찬된 두 가지 책이 있거든. 그게 하나가 월인청강지곡이고 월인청강지곡이고 수양대군이 썼던 석보 상절이거든. 그걸 합쳐서 이제 즉위 이후에 이거를 발행하는 거야. 뭘까? 월인석보. 월인석보.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읽어봐. 월인 천강 지곡과 그다음에 석보 상절이 합쳐진. 월인 천강 지곡은 알아야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후민정음 창제할 때 용비어천가하고 월인 청강지곡.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 그다음에 석보 상절. 그래서 그렇게 세 개 딱 붙여놓으세요. 강경도감,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다음에 월인 석보. 어느 왕? 세조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왕의 특징. 오히려 유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보호했다. 대군 시절에 석보 상절을 짓기도 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명종 때로 간다. 명종 때. 명종 때는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있어. 문정왕후. 명종의 어머니야. 문정왕후라는 사람. 거기 없으면 쓰고 있으면 줄쳐놓고. 있지? 문정왕후가 불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폈어. 그래서 이때 명종 때도 문정왕후의 지원으로 불교가 진흥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등용되기도 했다? 오, 승과가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좋잖아. 간단한 거잖아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불교에 대한 거 두 개로 정리해 놓으면 돼. 하나는 억불책, 또 하나는 왕실 차원에서의 불교 보호행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도교로 간다. 자, 도교는
자, 조선 전기에는 훈구 세력은 비교적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대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도교나 민간 신앙 등 나라 통치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소격서라는 관청을 설치했다. 소격서.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관청이다. 도교다. 도교. 도교. 그리고 여기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국가가. 대표적인 도교 행사가 뭐다? 초제. 초제. 이거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거죠. 초제. 하늘에 제천 행사 지내는 거. 초제가 가장 대표적인 도교 행사라 그랬지. 자, 그래서 15세기에는 도교 행위가 근절되는 거야. 국가에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그럼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전반적으로 다른 사상은 위축되는 거야. 어느 시대보다? 고려시대보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도교와 관련해서도 초제 도교 행사를 국가가 거행하기도 했다. 소격서. 그래서 어디서 초제를 거행하게 됐다? 강화도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초세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냥 무조건 잘 나오는 거니까. 소격서 줄 한번 읽어.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뭘 설치하고? 소격서 줄 앞에 제천 행사 줄 소격서 줄 참성단에서 1월 성신에 대한 초제 주간 줄 하늘에 대한 제사란 뜻이지 1월 성신이면 그치? 자 초제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초제를 거행하기도 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누구를 본받아? 단군을 본받아. 어디에서 초제를 거행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초제. 그거 줄쳐 놓으시라고 반드시. 그 문장 나오면 몇 세기로 가야 돼 무조건. 15세기라고 강화도 만이산 초제. 강화도 단순한 거야. 강화도 만이산 초제. 15세기. 의미를 물어보면 15세기에는 훈구 세력이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도 비교적 관대했다. 국가 통치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리고 강화도 만산에서 초제를 거행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아서 거기서 지내는 거래? 단군. 민간 신앙이 하나로 내려오는 거거든. 단군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민간 신앙에 의하면 단군이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하늘의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라는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단군을 본받아. 단군을 제사 지낸 게 아니라 단군을 본받아. 자, 그 다음에 원구단도 줄. 원구단 자체도 줄. 이것도 하늘의 제천 행사 지내는 곳이야. 그걸 원구단이라고 해. 세조. 원구단. 제천 행사.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세기의 특징이야? 15세기의 특징이야. 근데 16세기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맞죠? 16세기 가면 상황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 15세기 말부터 살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불교 탄압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마찬가지야. 16세기엔 살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뭐가 폐지된다? 소격서가 어떻게 된다? 폐지된다. 누구야? 소격서 폐지하면 누구로 가야 돼? 조광조로 가야지. 조광조. 도초제 폐지는 어느 왕 때라 그랬지? 성종 때라 그랬지? 그럼 이건 조광조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김종직이라 그러겠지? 김종직. 김종직 등 살인이지? 이거는 조광조. 이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15세기의 지배 세력이 훈구 세력은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지만 16세기의 사림은 성량만 강조하고 다른 사상은 배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로 간다. 그냥 풍수지리 그냥 두 개만 붙여놓으세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게 뭐다? 한양, 천도줄. 그 다음에 17세기면 조선 후기 맞지? 무슨 문제? 산송 문제 줄. 이건 어느 때 했냐면 법률할 때 했던 거야. 민법은 조선시대 민법은 주로 무슨 법이 적용된 거야? 주로 관습법이 맞지.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이 일어난다 그랬지.
전기에는 주로 무슨 소송이 많았다 그랬어? 노비 소송. 근데 후기에 가면 무슨 소송이 많아진대? 산송 문제. 그게 상성. 명당 쟁탈전이라고 이게. 명당 쟁탈전 산송 문제. 그래서 산송 문제가 바로 시기는 조선 후기로 가야 되고 사상적으로는 무슨 사상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풍수, 지리. 그래서 그 두 개만 줄쳐놓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민간신앙으로 간다. 자, 민간신앙을 15세기에는 전부 없앤다. 일부 수용하기도 했을까?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신앙인 무슨 신앙을 수용한 거다? 단군신앙. 맞지? 단군신앙. 그 아까 한번 다시 본다 그랬잖아 이거. 단군신앙. 그래서 15세기는 누가 강조되는 시기다? 누가 강조되는 시기야? 기자보다? 단군? 그래서 어디에 이 사당을 건립하지? 그 주천왕 어디에? 평양에. 무슨 사당을 건립한다? 단군 사당을 건립한다.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사회편에서 줄쳐놓은 거. 원래 여기에 무슨 사당이 먼저 있었어? 고려 숙종 때 기자사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고려 숙종 때 기자사당을 먼저 만나. 고려 숙종, 고려 유학할 때도 나오는 거야. 그게 숙종 때, 고려 중기 관악진흥책 할 때. 고려 숙종 때 평양에 뭐야? 기자사당. 그걸 아까 숭인전이라고 했지. 숭인전. 근데 15세기에는 거기에다 뭘 추가해서 하나 건립 더 하는 거야. 단군사당. 그래서 평양에 단군사당을 건립했다 그러면 15세기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나라 사신이 들어올 때 참배하도록 했대. 명나라 사신이 들어올 때 참배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나올 거라. 그래서 단군을 강조하던 거다. 그 다음에 민간신앙의 한으로 또 뭘 또 흡수했어? 황해도. 황해도. 무슨 산이야? 구월산에. 무슨 사당이야? 삼성사. 삼성사. 여기서 누구를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있었어? 삼신숭배. 삼신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의 삼신숭배. 삼신이 환인, 환웅, 단군 말하는 거야. 여기도 단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성역화하고 국가가 삼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요 문장 잘 나오는 거야. 15세기 강화도 만이산 초제 맞지? 이거. 15세기 평양의 단군 사당 명사신 참배 맞지? 그 다음에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의 삼신 숭배 사상 수용 맞지? 이거 몇 세기로 간다 무조건 15세기. 그리고 단군이 들어간 내용 있지 왜? 도교는 거의 다 이런 내용이 있어. 단군이 들어간 거 있지 왜? 이건 다 이 의식으로 간다. 민족의식 고치. 무슨 고치? 민족의식 고치. 자, 15세기는 무슨 의식이 더 강조되는 시기야? 중국 중심이야? 민족의식이야? 민족의식 내지는 자주적 의식, 자주적 민족의식. 그거 물어볼 때 사상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도교와 민간신앙. 특히 단군 들어가는 이야기. 단군.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공무당. 거기 줄 쳐놓고 공무당. 이거는 무슨 신앙과 관련있다? 묵격신앙. 샤머니즘이지 뭐. 무슨 기능을 인정했다? 질병치료. 그래서 나라에서 국무당을 설치하고 일부 묵격신앙을 흡수하기도 했다. 그냥 국무당 설치 하나 알아놔. 국무당, 나라무당, 국무당.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크게 보면 15세기 사상 특징 말해봐. 불교에 대해서는 억불, 강력한 억불 정책이 시행됩니다. 점점 갈수록 그 억불 정책이 완화될까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을까? 강화로 가는 게 맞겠지 상식상 사림들의 진출에 따라. 그러나 왕실 차원에서 불교 보호행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 국가에서 소교사를 설치하고 도교행사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도교행사 초제, 강화도 만산 초제. 그 다음에 민간신앙도 일부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신앙으로 단군신앙 흡수한 거. 그래서 그게 평양의 단군 사당 명사신 참배,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의 삼신숭배 수용, 기타 깍두기 같은 것들 묵격신앙도 일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6세기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75페이지로 갑시다. 조선전기의 과학 기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고. 자, 조선전기의 과학 기술이라고 했지. 자, 끝에다 제목에다 써. 끝에다가 조선전기의 과학 기술은 구체적으로 15세기라고 쓰자. 15세기. 몇 세기? 15세기. 2세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15세기. 2세기는 15세기라 써놓고 이렇게 써놔. 부국, 강병, 민생, 안정.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산업 분야가 뭘까? 농업, 농업진흥, 추구 이렇게 써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세기는 무엇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시기다?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을 했다. 몇 세기의 특징이다? 15세기. 이거 따로 외우지 말고 훈구파하고 살인파 간에 계속 공부하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한번 생각해봐.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성리학이겠냐고. 성리학은 도덕이나 찾는 학문이지 실제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나라를 강한 부자 나라,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문이야.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건 뭐겠어? 과학기술이지. 그렇잖아. 기술이 발달해야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농업이 진흥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화살표 쫙. 그래서 15세기에는 이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결론적으로 침체일까 발달일까? 발달. 그러면 민간을 위주로 발달했을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발달시켰을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도를 주고 발달시킨 거야. 그래서 15세기에는 뭐가 발달한다? 결론적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15세기 이렇게 해도 되고 특히 세종대왕 때가 더해. 특히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그럼 거꾸로 물어본다. 자, 결론을 먼저 던져줬어. 15세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던져줬어. 그 배경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뭘까 답이? 부국환경과 민생 안정이 답이지 뭐. 부국환경과 민생 안정. 다른 말 농업, 진흥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과학기술 분야는 유학에 비해서 우대받는 분야야, 천시받는 분야야. 당연히 천시받는 분야지. 그러면 15세기에는 천시가 다른 시대보다 더 강했을까? 비교적 천시가 적었을까? 비교적 천시가 적었던 시대라는 거야. 만약에 이 기술, 이 분야에 종사하면 기술관이 되는 거지. 그러면 관직에 진출하면 잡직, 기술직으로 진출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로 진출하면 고위관료로 승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뭐에 적용을 받아서? 한품 소용제 적용을 받아서. 그러나 15세기에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적었다. 그래서 고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있겠지 뭐.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놔. 이거 이제 크게 이해하는 거지 뭐. 그러면 뭐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게 달라지겠어?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덕을 찾는다. 수신에 중점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달라지겠지? 도덕과 수신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잖아 이게. 그게 어느 때일까? 16세기. 16세기에는 누가 진출하기 때문에? 살인들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조금 침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조선 전기 과학기술 있죠? 요건 다 몇 세기로 간다? 15세기로 간다. 15세기. 그리고서 이제 강론으로 공부한다. 자, 천문역법에 대해서 한다. 천문역법. 천체관측. 세종 때 경복궁의 경회로
경복궁 경회로에 간이 대 줄. 경복궁에 뭘 설치했다? 간, 의대. 그거 줄 쳐놓으세요. 일단 줄, 간이 대. 그 다음에 조선전기에는 각종 과학기구가 만들어졌다. 장영실 줄 쳐놔. 천인 장영실. 장영실을 중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하지. 장영실이 중용되어 활동하던 시기에 발명된 각종 과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가 제작되었다? 혼이간이 줄. 혼이와 간의. 간이를 설치한 대. 간이 대. 이거는 무슨 기구다? 천체 관측까지 줄.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세계 최초로 강수량 측정기구가 발명되었다. 강수량 측정기가 뭐야? 측우기. 측우기줄. 강수량 측정기구. 그 다음에 시간 측정기구. 시계. 시간 측정기구. 해시계. 줄. 그거 외워야 되는 거야. 앙부. 19. 그 다음에 물시계. 자경루. 자경루. 여기까지 세트로 다녀. 자, 경복궁에 간이대라는 천문 관측기구를 설치했다. 천인 출신 장영실을 등용했다. 혼이간이 천체 관측기구, 강수량 측정기구, 축우기, 해시계, 앙불고, 무시계, 자경루. 자, 이건 다 어느 왕으로 간다? 세종. 세종.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과학기구는 뭐다? 토지 측량기구. 뭐다 그게? 인지와 규형. 인지의 규형. 이거는 어느 왕으로 가야 된다? 세조. 나누세요. 그래서 세조, 이건 세조. 인지와 규형. 그래서 요거 정리해놔. 요거 잘 나온 거죠. 어쨌든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계속 읽으라고. 간이 돼. 혼이간이. 상식이 좀 풍부한 사람은 좀 공부하기가 좀 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해놔. 그 다음에 이제 천문도가 제작이 됩니다. 천문도. 그게 뭐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것도 줄. 그거 잘 나오는 거.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그 의미가 천체관측 과학기구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요걸 외우시고 그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자체를 추출하시고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거는 뭐다? 천문도라고. 천문도. 천문도. 줄쳐놔. 어느 왕 때? 태조. 어느 천문도를 참고로 해서? 고구려의 천문도. 그거 신라로 바꿔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 고구려의 천문도 줄. 돌에 새겼다. 이거 천문도라고. 별자리 그림이라고 이거. 자, 그래서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천문도를 돌에 새겼습니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 요거 하나 반씩 외우라고. 요거 잘 나오는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나라의 천문도가 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야?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역서야. 역서. 달력이 편찬됩니다. 그게 뭐다? 칠정산. 이것도 중요한 달력이다. 이거 자체를 알아놔라. 칠정산. 왕은 세종. 누구? 이순지. 어디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했대?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했다는 소리는 우리 실적에 맞는 이지. 자주적이지. 자주적 역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우리나라의 달력이야. 최초의 달력. 칠정산.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내편과 외편. 내외. 내편은 뭘 참고로 했다? 수시력과 대통령. 외편은 뭘 참고로 했다? 아라비아 회회력. 그렇게 줄쳐놓으라고.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키워드, 내용적으로 키워드는 그런 거지.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했다. 내편과 외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편은 수시력과 대통령, 중국의 역사를 참고한 거다.
외편은 아라비아 해외력.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하라고. 그럼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야? 세종. 자, 그 다음에 의학으로 간다. 자, 의학 기술 두 개만 외워. 향약, 의서. 향약, 집, 성방하고 의방, 유치. 의방, 유치.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의술 하면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잘 나오는 거니까. 향약, 집, 성방과 의방, 유치. 왕은 다 세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징 붙여놓으세요. 세종, 노중래, 700여 종, 국산약재 소개 조준하. 그거 나머지는 읽으면 돼. 그래서 키워드는 뭘까?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국산약재. 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향약방이라는 게 붙었잖아. 향약방이라는 붙은 의서는 이때 처음 나오는 거야? 고려 시대 나오는 거야? 고려 때 처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 써. 이걸 참고로 해서 맞는 거야. 고려 시대 때 향약 그거 하나 무조건 외우라는 거지. 현존 최고에서.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면 안 돼. 세종 때는.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야 되지. 향약 구급방. 저거 중요한 의서잖아. 향약 구급방. 현존 최고의 의서잖아. 저게 현존 최고의 의서. 어느 때 만들어진 거야? 그거까지 알아둬야 될걸? 현존 최고의 의서인 향약 구급방은 어느 때 만들어진 거야?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만든 거라고. 저게 몽고 침입 때 강화도 하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몽고 침입 때 강화도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거꾸로 몽고 침입 때 강화도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향약 구급방 물어보는 거야. 헷갈리지 말게. 복습해 또. 그러면 향약 구급방을 줬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문화적인 사업 두 개 더 세트로 외우라 그랬지. 대장경이 나올 수 있다. 저거 대장경. 무슨 대장경을 해야 돼 그럼? 제조 대장경이지. 맞지? 그 다음에 금서활자로 인쇄한 서적이 나와야 되지. 뭐가 나와야 돼? 상정고금 예문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 세트 다니라고 그랬잖아. 계속 잘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헷갈리지 마. 결론. 세종 때 펴트는 건 뭐라고 그래야 돼? 향약 집성방. 근데 의미는 똑같겠지. 향약방이 들어갔으니까. 국산 약재.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자,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전순이 의학 백과사전. 그렇게 읽으면 돼요. 무조건. 자, 세종 때 설치한 세종 때 편찬된 의학 백과사전은 뭘로 간다? 의방 유치 700여 종의 국산 약재 등을 소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향약 집성방.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농서. 자, 조선전기의 농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농사 직설. 이거 제일 중요한 책이다. 농사 직설.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금양 잡록. 금양 잡록. 요 두 개는 확실히 외우세요. 그래서 조선전기의 농서는 그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농사직설은 세종, 정초, 고려 말에 이 농서를 참고를 했다. 고려 말의 농서가 뭐야? 농상, 지묘, 참고. 그 다음에 게 중요해. 이 농서의 특징은 우리나라 실제 촐로들의 농사 경험을 수록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촐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농부들. 이 책에 이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방관으로 하여금 각 지역의 농사 기술을 수집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각 지방의 농사 기술이 수집돼서 중앙에 올라와서 정초 등이 그거를 편집해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 우리나라 실제 농부들의 농사 경험이 수록돼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반드시 기억해놔. 무조건 농사 직설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당시는 어떤 당시를 말하는 거야? 세종. 맞지? 세종. 15세기지? 이 당시에 이양법이 나올 수 있었어. 나올 수 있죠? 이양법은 고려 후기부터 보급됐으니까 당연히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이양법. 근데 이때는 지역을 한정해야 돼. 어느 지역으로? 남부? 일부 지방으로가 맞아. 그치?
그래서 이 책에도 이양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양법을 처음 소개한 책이야. 오해하면 안 되고 이양법을 처음 보급했다가 아니야. 이양법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들어가 있는 농소라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양법은 직파법에 비해서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것은 장점이나 가뭄에 약한 농법이라서 보급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 이양법을 소급하였으나 이양법 보급은 어떻게 했다가 맞아? 경계줄. 그럼 뭘로 바꿔 나올까? 경계가 아니라 장려하였다 이렇게 바꿔 나오겠지. 그거 아니라고 절대. 그래서 그거. 그래서 농사직설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내용적으로. 뭐야? 하나. 첫째. 우리나라 촐로들의 실제 농사 경험을 수록했습니다. 이양법을 소개했으나 보급은 경계했습니다. 그 두 개는 확실히 외우라고. 농사 직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이거 농사 직설이구나. 그럼 어느 왕 물어보는 거라고. 세종. 자, 그다음에 금양 잡록은 어느 왕? 성종. 누구? 강희맹. 어디 중심으로 한 농사법 소개한 거야? 경기도 시흥 지방 줄. 여기서 금양이 지금의 시흥 정도 된대. 금양이 지금의 뭐? 시흥이래. 그러면 시흥은 경기도에 있는 도시 아니야?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 농사법을 소개한. 강희맹이는 원래 관료거든. 그래서 자신이 은퇴한 다음에 경기도 시흥 지방에 머물면서 이제 농사 지면서 그걸 수록한 책이라고. 그래서 어느 지방 농사법 소개야? 경기도 지방 농사법 소개. 그러면 금양, 잡농 그 정도 간단한 지문 정도는 계속하라고. 근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책은 이체로 농사 직설 거기까지. 그다음에 농업기술 다시 복습할 겸 한번 읽어. 농사직설이나 금양전병이 나왔다는 소리는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15세기 조선전기 물어보는 거지? 이때는 이런 농사기술이 나와야 돼. 2년 3작의 윤작법이 성행. 이거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치? 경제 부분에서 봤잖아? 어디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성행.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 되지? 보급되기 시작한 건 어느 때부터야? 고려 후기. 계속 비교하는 거지 이거. 일반화, 성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양법과 논에서의 벼보리, 이모작, 남부, 일부. 줄. 어디다 일단은 비교해야 돼? 뭐 어떤 걸 동그라미 쳐놓고 생각해야 돼? 남부, 일부. 그걸 못해. 남부, 일부.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조선후기? 조선후기는 어떻게 돼? 전국적으로 확대되잖아. 자, 이양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양법은 어느 때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고려 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2법 발달로 연작상경법 정착. 어디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정착. 상경법이 정착되는 시대는 어느 때다? 조선 전기.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상경은 뭐라 그랬어? 계속 농사 짓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뭐는 거의 소멸이야? 휴경지 거의 소멸. 그 얘기라 그랬지? 휴경지 거의 소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지? 목화 재배가 일반화 줄. 또 어디를 생각해야 돼? 일반화냐? 처음 보급된 거냐? 처음 보급된 건 어느 때부터 나와? 목화가. 고려 후기부터 나오잖아. 문익점 하면서. 고려 후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화 재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무명이 생산되는 때는 몇 세기라고 해야 돼? 15세기 무명줄. 기타 과수 원예 재배가 이전보다는 증가한다. 그걸 누르면 있거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전까지 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반드시 외워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주면은 조선 전기로 가야 돼. 요거 주고 거꾸로 물어봤어. 농소를 물어봤어. 그럼 뭐야?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이 답이라는 거야. 이 당시에 농민들의 생활 물어봤어. 그럼 이때는 농민들의 생활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 일단 조선 전기니까 자영농이 증가하고 농민의 생활이 세부담도 감소되면서 농민의 생활이 안정. 근데 이제 16세기라고 딱 박는 순간 달라지는 거지.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과 제지술로 간다. 인쇄술은 두 왕만 기억하면 돼. 태종과 세종. 태종 때는
활자, 금속 인쇄술이 더 발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활자가 주조되는 거야. 그 금속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을 뭐라 그런다? 주자소. 주자소 설치 줄. 주자소. 활자 주조하는 관청이야. 주자소 설치 줄. 그 다음에 주자소 설치되었다? 그러면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라고? 태종. 그때 주조되는 활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 무슨 자야? 개미자. 자, 그래서 주자소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했습니다. 어느 왕으로 간다? 태종. 자, 그 다음에 어느 왕으로 간다? 세종. 세종 때는 무슨 자를 일단 관청 하나. 이건 종이 만드는 관청이야. 조지서. 조지서. 종이 만드는 관청. 그 다음에 이때 주조된 활자는 경자자, 갑인자. 경자자, 갑인자. 그 다음에 이때 저런 얘기가 나와. 그것도 잘 나올 거야. 이때 새로운 활자 고정 방법을 창안해서 인쇄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기존에는 금속 활자를 뭘로 고정했냐면 밀랍으로 고정했다고. 그래서 그걸 밀랍 고정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는 새롭게 무슨 고정 방법을 창안한다? 식자판 조립. 그러니까 글자판을 만드는 거지. 글자판 그냥. 그래서 식자판 조립. 식자판 조립에 의한 고정 방법 새롭게 창안. 그럼 어느 왕으로 간다? 세종으로 간다. 무슨 고정식에서 무슨 고정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밀랍 고정식에서 식자판 조립에 의한 고정 방법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왕만 정리하면 되지. 주자소, 개미자, 태종. 요거는 세종. 자, 그 다음에 병서로 간다. 정도전은 태조 때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맞아, 틀려? 맞는 거라고? 그래서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서, 그걸 진도진법이라고 한다. 진도, 진법 줄, 정도전 줄. 뭐가 알려있다? 요동, 정벌. 자, 그 다음에 총통, 등록. 그건 병서는 잘 나오는 거 아니지만 줄만 쳐놔. 세종 때, 총통, 등록. 무슨 책이다, 이거 책은? 줄만 쳐놔. 화약무기 제조와 사용법 줄. 그 다음에 동국, 병감, 문종 때, 전쟁사. 성종 때는 병장, 도설. 이건 뭐야? 군사훈련의 지침서. 그렇게 줄쳐놔. 자,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진치는 방법. 진도, 진법, 화약무기 제조와 그 사용법, 총통등록, 전쟁사 정리한 거, 동국병감, 군사훈련의 지침서, 병장, 도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왕이 이 사람이잖아. 총통등록, 세종 맞지? 그 다음에 병장도설, 성종 맞지? 근데 앞에 속병장도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일까? 속병장도설 하면 이때가 아니겠지? 어느 때일까? 앞에 속자 들어가는 거 많이 나오는 왕이 있었지? 그래, 영조, 조선기. 그러니까 속병장도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옆에다 써. 참고 표시하고 병서와 관련해서 조선 후기에 영조 때 속병장 도설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조 때 이거는 이제 종합무예서라고 하는 거야. 종합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무예 맞지? 무예서, 무예. 뭐 당랑권 이런 거. 실제 당랑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무예, 도보, 통지. 종합무예서. 그러니까 어쨌든 영종조라고 못 외웠어도 어쨌든 이 두 책이 전개 나오면 돼, 안 돼? 뭐 안 되는 거야.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자, 근데 마지막으로 무기로 가자. 15세기의 무기로는 먼저 관청, 군, 기감, 줄. 그 다음에 최무선의 아들인 누가 활약을 했다?
최해산 줄. 조선전기 화약무기 제조에 기여했던 사람. 최해산이야. 최해산. 그 다음에 무기. 최대 1,000보에 이르는 화포 줄. 그냥 줄만 다 쳐놔. 바퀴 달린 화차 줄. 신기전 줄. 신기전은 동그라미 쳐놔.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왜 신기전. 신기전이 뭐 어떤 무기야? 다연발포 생각하면 되지. 다연발포. 동시에 뭐 여러 방 나가는 거. 신기전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거북선. 귀선이라고 하는 거북선. 이거 누가 이용한 배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용한 배잖아. 근데 이순신이 처음 만든 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조선 정기에 태종 때 이게 이미 만들어졌다고 이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거북선, 비거도선까지 좋잖아. 그래서 신기전, 거북선, 비거도선 이런 거 기억해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럼 몇 세기로 가야 돼? 15세기. 그러면 이 무기하고 병선은 국방력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국방력과 관련이 있지? 자, 그럼 요 병사하고 요 무기가 나온 시대에 국방력 하면은 국방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세야지.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국방력이 셌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 그 각 국방력 강화를 이용해서 이때 뭐를 했을까? 그래, 외구도 격퇴하는 거지. 대마도 정벌하고 외구도 근절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북방도 개척하는 거지. 서북사군과 동부 육진을 개척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병사하고 무기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깍두기처럼 알아두고 어디까지? 천문역법에서 인쇄술, 제지술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나눠서 썼거든. 자, 그래서 뭐냐면 천상열자 분야지도 요게 태조야. 그다음에 주자서설자고 개미자. 요거는 태종이야. 제일 많은 왕이 이 사람이지. 어느 왕이야? 세종이야. 그 다음에 인지와 규영과 하나만 외우면 되지? 세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영잡론과 병장도서. 이거는 성종이야. 맞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쓴 거야. 지금 이 실판에 쓰는 의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이 제일 많다. 그래서 세조, 성종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이게 15세기에 사실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만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15세기 사실도 이렇게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